형, 나를 엉터리 풍수 사기꾼이라고? 그럼 내가 한 짓은 뭐야? 내가 고른 묘터 때문에 사람이 죽었어. 하, 그래서 뭐? 내가 실수했다고 치자. 그런데 그걸 내가 인정할 것 같아. 넌 바보처럼 진실을 들고 와서 정이라도 실현할 줄 알았냐? 넌 내 인생을 망쳤어. 아버지 앞에서 거짓말하고 내 죄를 조작해서 날 감옥으로 보냈지. 너 같은 놈이 가문에서 사라지는 게 다행이지. 감옥에서 썩어 죽었어야 했는데 그 과부년 덕분에 살아나왔더라. 그녀를 입에 올리지 마라. 내 더러운 입에서 그녀 이름이 나오는 것도 더럽다. 그래, 내 놈은 그 과부한테 푹 빠졌겠지. 하지만 넌 알아야 돼. 그녀도 결국 널 버릴 거다. 사람들은 결국 이익을 따라가는 법이거든. 그럼 두고 보자. 누가 끝까지 살아남는지. 나는 가족에게 버림받았다. 그리고 그녀를 만났다. 하지만 그녀는 저주받은 과부라고 불리는 여자였다. 나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그녀는 과연 나와 함께 떠날까? 아니면 나를 버릴까? 이 이야기는 당신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조선시대에서 명문 풍수 가문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다. 우리 가문은 대대로 왕실과 귀족들의 묘터를 봐주며 권력을 누려왔고 아버지는 왕실까지 출입하는 권위 있는 풍수지리 전문가였다. 그러나 나는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존재였다. 나는 어릴 때부터 보통 사람들과 달랐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과 흐름을 읽어내는 감각이 있었다. 땅의 생기, 물길의 방향, 바람이 지나가는 자리를 보면 이곳이 좋은 곳인지 나쁜 곳인지 사람이 번성할지 망할지를 알 수 있었다. 아버지도 처음에는 내 재능을 인정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가족들 사이에서 나는 점점 고립되기 시작했다. 우리 가문의 자랑은 장남과 차남인 무진과 무룡이었다. 형들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풍수학을 전수받았고 장차 가문을 이끌 후계자로 대우받았다. 반면 나는 막내였고 게다가 기이한 감각으로 땅을 읽는다는 이유로 형들에게 눈엣가시 같은 존재가 되었다. 처음엔 단순한 질투였다. 형들은 내게 장난을 치거나 아버지 앞에서 나를 헐뜯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적대감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다. 나를 완전히 쫓아내고 싶어하는 듯했다. 어느 날 한 성부에서 명망 높은 귀족 가문의 묘터를 선정하는 중요한 의뢰가 들어왔다. 아버지는 큰 기대를 걸고 장남인 무진과 차남인 무룡에게 일을 맡기려 했지만 놀랍게도 그 임무가 나에게 주어졌다. 나는 공들여 명당을 찾아냈고 직접 묘지를 조성했다. 하지만 며칠 후 그 묘터에서 시체한 구가 발견되었다. 그것도 살해된 지 얼마 안 된 듯한 시신이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나는 풍수지리를 빙자한 사기꾼이자 흉악범이라는 누명을 썼다. 진실을 밝히고 싶었지만 이미 모든 증거는 나를 범인으로 가리키고 있었다. 결정적인 순간 형들이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막내가 예전부터 기이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며 이상한 말을 하곤 했습니다. 혹시 그 힘을 이용해 나쁜 짓을 한 것이 아닐까요? 아버지는 나를 싸늘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평생 믿어왔던 가족에게서 완전히 버림받는 순간이었다. 나는 가문에서 쫓겨났다. 한 성부에도 있을 수 없었다. 풍수 사기꾼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내가 머물 곳은 없었다. 그렇게 나는 초라한 떠돌이가 되었다. 처음에는 원한뿐이었다. 가족에 대한 원망, 억울함, 분노.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서서히 모든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게 되었다. 나는 조용히 지방으로 내려가 작은 마을을 전전하며 숨어 지냈다. 가끔 이름을 숨기고 풍수 감정을 해주며 생계를 유지했지만 더 이상 과거처럼 내 능력을 믿어주거나 인정해주는 사람은 없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다. 나는 세상에 대한 신뢰도 사람에 대한 믿음도 모두 잃었다. 그런데 그때 그녀를 만났다. 한 여인. 내 운명을 바꾼 단 한 사람을. 그날 해가 지고 붉은 노을이 마을을 감쌀 무렵 나는 한 귀족의 의뢰를 받아 풍수를 보러 가던 길이었다. 낯선 마을이었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마을 입구에는 오래된 감나무가 서 있었고
그 아래엔 한 여인이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서 있었고 바람이 불어도 미동도 하지 않았다. 얼굴은 곱고 단아했지만 눈빛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나는 무심코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무슨 일이라도 있습니까? 그녀는 천천히 나를 바라보았다. 어두운 눈동자가 깊은 밤처럼 가라앉아 있었다. 사람들은 내가 사내를 죽이는 팔자라고 합니다. 그녀는 쓸쓸하게 웃었지만 그 미소는 너무도 씁쓸하고 아팠다. 그녀의 이름은 화선이었다. 1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원인은 알 수 없었지만 그가 죽고 난 뒤 그녀의 집안은 급격히 몰락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흉한 여자라고 수군거렸다. 남편이 죽자마자 집안이 망했으니 저 여자가 재앙을 부른 게 아니겠어? 결혼한 지 몇 년 됐다고? 겨우 3년, 남편 운이 없었군. 저 여자를 멀리해야 해. 괜히 옆에 있다가 우리 집안까지 화를 입으면 어쩌겠어? 나는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대하는 태도를 보며 씁쓸한 기분이 들었다. 조선에서 여자가 남편 없이 살아간다는 건 가혹한 일이었다. 남편이 죽으면 그 이유가 무엇이든 결국 모든 책임은 아내에게 돌아갔다.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묻자 그녀는 감나무를 한번 올려다보고 나지막이 말했다. 당신은 풍수를 보는 사람이라고 들었어요. 내 남편이 묻힌 땅. 혹시 잘못된 곳이었을까요? 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묘터를 누가 골랐습니까?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대답했다. 당신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서울에서 온 이름이 무진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순간 숨이 막혔다. 무진. 내 형의 이름이었다. 설마 형이 직접 묘터를 골라준 것이었을까? 그리고 그게 정말 화를 불러온 걸까? 남편의 죽은 이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처음엔 모든 게 괜찮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집안의 일꾼들이 하나둘 떠났고 농사는 흉작이었어요. 친척들도 등을 돌렸고 끝내 빚이 쌓여 집까지 팔아야 했죠.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게 내 탓일까요?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탓할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묘터가 잘못된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그걸 고른 사람이 내 형이라면 나는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바라보았다. 정말요? 네. 하지만 그 전에 당신도 준비해야 할 겁니다. 준비라니. 진실을 알게 되면 당신은 이 마을에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이윽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진실을 알고 싶어요. 나는 조용히 감나무 아래 서서 결심했다. 내 과거를 파헤치는 것이기도 했고 내 형과 다시 얽히게 되는 일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건 해야 할 일이었다. 나는 화선의 집에 머물며 이 마을과 주변의 지형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단순히 풍수를 보기 위해서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나도 모르게 이곳이 편안하게 느껴졌다. 화선의 집은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았다. 작은 초가집에 낡은 가구 몇 개, 그리고 오래된 찻잔이 전부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했다. 벽에 기대어 앉아있으면 한때 내가 집이라 불렀던 곳보다 훨씬 더 아늑한 느낌이 들었다. 화선은 나를 손님이 아니라 오랜 지인처럼 대했다. 다른 사람들처럼 나를 경계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밥을 지어주고 피곤해 보이면 조용히 따뜻한 차를 내어주었다. 처음엔 그저 고마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내가 그녀를 바라보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날 밤 비가 거세게 쏟아졌다. 바람이 집을 번들었고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가 크게 울렸다. 나는 작은 등잔불을 켜놓고 앉아 있었다. 비바람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묘터의 지형을 분석하며 붓으로 지도를 그리고 있었다. 그때 화선이 조용히 다가왔다. 무섭지 않아요?
나는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다. 무서운 건 답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바람이 불 때마다 등잔불이 흔들렸고 그 작은 불빛 아래 그녀의 얼굴이 희미하게 빛났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제 더 이상 단순히 그녀를 돕고 싶은 게 아니었다. 나는 그녀를 지키고 싶었다. 그날 밤 비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화선은 조용히 내 앞에 앉아 나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당신 여기 오래 머물 생각인가요? 글쎄요. 아직 할 일이 남아있으니까요. 하를? 풍수를 보는 게 전부인가요? 나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그녀의 말 속에 숨어있는 뜻을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그게 아니라면 뭡니까? 나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다. 내가 그녀에게 가진 감정을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해야 할까? 이 마을에서 나 같은 여자를 돕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당신은 이렇게까지 해주고 있죠. 고마워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누군가를 잃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안에는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나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러니까 저한테 너무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일어나려 했다. 하지만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다.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녀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내가 선택한 길을 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 길에 나는 없나요?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것도 완전히 부정한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우리의 운명은 이미 엮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며칠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땅을 살펴본 끝에 마침내 최적의 묘터를 찾았다. 그곳은 금룡비천즉 용이 하늘로 승천하는 형국이었다. 이곳이면 틀림없습니다. 화선은 눈물을 머금은 채 내 말을 들었다. 정말 여기라면 남편이 편히 쉴 수 있겠죠? 네. 이곳은 가족이 다시 번성할 수 있는 기운을 가진 자리입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제야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 모든 일이 끝나면 나는 다시 어디론가 떠나야겠지. 하지만 적어도 그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다. 갑자기 먼지바람과 함께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 나는 고개를 돌렸고 예상치 못한 광경을 마주했다. 관아의 군졸들이 달려오고 있었다. 그 뒤에는 말을 탄 두 남자가 서 있었다. 무진? 그렇다. 내 형, 무진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무룡까지 서 있었다. 내가 아직도 살아있을 줄이야. 무진은 비웃으며 나를 내려다보았다. 나는 짐작이 갔다. 이 모든 건 형들의 계략이었다. 무수, 너를 사기죄로 고발했다. 마을 사람들에게 엉터리 풍수를 알려주고 돈을 받아 챙겼지? 엉터리 풍수라고? 나는 헛웃음을 지었다.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일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말인가? 이 묘터를 고른 것은 나다. 난 내가 조작한 흔적을 찾았다. 넌 사람들의 불행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는 사기꾼이다. 헛소리하지 마라, 무진. 내가 묘터를 잘못 잡았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된 거다. 뭐라고? 내가 고른 묘터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었어.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그게 사실이다. 무진의 표정이 굳어졌다. 하지만 그는 곧 다시 비웃으며 나를 노려보았다. 그래서? 이제 내가 모든 걸 바로잡겠다고? 그래, 내가 바로 잡겠다. 그렇게? 넌 너무 순진해. 형이 손짓하자 군졸들이 내 팔을 붙잡고 거칠게 묶었다. 내가 뭘 하든 이미 늦었어. 넌 사기꾼이야. 그리고 사기꾼에게 내려지는 벌은 알지? 나는 이를 악물었다. 형이 끝까지 나를 짓밟으려 한다는 걸 깨달았다. 화선이 황급히 달려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안 돼.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녀는 군졸들을 막아서며 필사적으로 외쳤다. 제가 증인입니다. 그가 어떻게 도와줬는지, 어떻게 진심으로 남편의 묘를 찾아주려 했는지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무지는 싸늘하게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증인? 과부 주제에 내 말을 누가 믿겠냐? 뭐라고요? 과부 팔자가 사납다고 하더니 거렁뱅이 사기꾼까지 감싸네. 너도 공범 아니야? 나는 그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무진, 그 입 다물어라. 뭐? 내가 날 위협해? 이건 단순한 시기심 때문이 아니지. 내가 저지른 실수를 덮어버릴까봐 두려운 거잖아. 무진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손짓으로 명령했다. 끌고 가. 군졸들이 나를 질질 끌고 갔다. 나는 바닥에 넘어지면서도 끝까지 화선을 바라봤다. 그녀는 울면서 나를 붙잡으려 했지만 군졸들이 그녀를 밀쳐냈다. 무수. 나는 그녀를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애써 미소를 지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 무슨 부탁이든요. 당신은 살아남아야 합니다. 나는 그렇게 말한 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곧 어두운 감옥으로 끌려갔다. 나는 차가운 돌바닥 위에 던져졌다. 숨을 쉴 때마다 갈비뼈가 쑤셨다. 군졸들에게 몇 대 얻어맞았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이렇게 죽는 건가? 나는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그렇게 생각했다. 나는 어두운 감옥 안에서 점점 기력을 잃어갔다. 아무리 억울해도 아무리 분해도 진실이 힘이 되지 않는 세상이었다. 형들은 나를 끝까지 짓밟으려 했고 관아는 그들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하지만 그때였다. 바깥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놔주세요. 제발 그를 만나야 해요. 화선이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녀가 나를 구하려고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그런데 그녀는 생각보다 더 강한 사람이었다. 그날 밤 화선은 혼자 남편의 묘를 다시 파헤쳤다. 처음엔 손으로 흙을 걷어내다가 나중에는 삽을 들고 땅을 팠다. 손바닥이 까지고 옷은 흙투성이가 되었지만 멈추지 않았다. 뭔가 있어. 분명히 뭔가 잘못된 거야. 그리고 마침내 땅속 깊이 묻혀있던 오래된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는 단단히 봉인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빛나는 금괴들이 들어있었다. 화선은 그 자리에서 멍해졌다. 이게 뭐지? 이 금은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가문의 비밀이었다. 남편의 조상들이 숨겨놓고도 자손들에게 알리지 않았던 보물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왜 이곳에 묻혀 있었을까? 그녀는 곧 깨달았다. 남편이 죽은 뒤 집안이 몰락했던 건 단순한 불운이 아니었다. 이 보물이 땅속에 묻힌 순간부터 집안의 운이 끊기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걸로 무수를 구할 수 있을까?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화선은 금을 품에 안고 곧장 감옥으로 향했다. 한밤중 감옥을 지키던 군졸에게 그녀는 차분하게 말을 걸었다. 이 금을 드릴 테니 그를 풀어주세요. 군졸은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며 그녀를 내쳤다. 이 여자가 미쳤나? 죄인을 그냥 풀어주면 우리 목이 날아가. 그럼 당신들끼리 나눠 가지세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뭐? 이건 몇 대를 이어온 재산이에요. 무수는 죄인이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들이 계속 이렇게 하면 그는 여기서 죽을 겁니다. 그러니 이 금을 가져가고 문을 열어주세요. 군졸들은 서로를 바라봤다. 고민하는 표정이었다. 결국 그들은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 그렇게 해서 나는 감옥에서 풀려났다. 나는 쇠문이 열리는 소리에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곳에 화선이 서 있었다. 달빛 아래 그녀는 조용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손에는 아직 흙이 묻어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다. 나는 한 걸음 또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와 나 사이에는 더 이상 감옥의 문도
형들의 음모도 존재하지 않았다. 당신이 나를 구했군요. 그녀는 힘없이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어딘가 슬픔이 배어 있었다. 그런데 이제 떠날 거죠? 나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가 가야 할 곳이 있을까? 가족에게 버림받고 한성에서도 내 설 자리는 사라졌다. 떠도는 산만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내가 정말로 머물고 싶은 곳은 어디인지. 그 순간 나는 선택해야 했다.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그리고 나는 결정을 내렸다. 감옥에서 나와 처음 마주한 건 차가운 밤 공기와 화선의 눈빛이었다.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췄고 밤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살짝 흩날렸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이제 어떻게 할 건가요?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당신은 가족에게 버림받았고 이 마을에서도 환영받지 못할 거예요. 떠나야 하잖아요. 그렇겠죠? 그럼 나도.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내 눈치를 살폈다. 나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대신 물어볼 수는 없었다. 그 선택은 그녀가 해야 할 몫이었으니까. 화선의 입장이 어떤지 나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이 마을에서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불길한 과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남편이 남긴 숨겨진 재산을 찾아낸 사람이었고 그 돈을 통해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도 있었다. 이 마을에 남으면 더 이상 아무도 나를 업신여기지 않겠죠? 나는 편하게 살 수 있을 거고. 그렇겠죠. 하지만 당신은 떠나잖아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가 그 말을 하는 순간 나는 그녀의 선택이 무엇일지 알고 싶지 않았다. 당신은 나와 함께 가자고 말하지 않네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건 왜죠? 나를 원하지 않나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아니, 사실 한숨이라기보다 차분하게 숨을 골랐다고 하는 게 맞을지도 몰랐다. 화선, 내가 당신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그럼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내가 말한다고 해서 당신이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까? 그녀는 침묵했다. 나는 기다렸다. 그녀가 무엇을 선택할지. 이곳에 남는다면 그녀는 편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남편이 남긴 재산 덕분에 더 이상 가난하게 살지 않아도 되고 마을 사람들도 이제 그녀를 업신 여기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와 함께 떠난다면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 새로운 곳에서 과부로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테고 더군다나 나 같은 떠돌이와 함께라면 더더욱 험난한 길을 가야 할지도 몰랐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원하는 곳에 있으세요. 나는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마치 뭐라도 말하고 싶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 선택은